자, 여러분들,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거예요. 우주는 도대체 얼마나 큰 걸까? 우주에도 끝이라는 게 있을까? 만약에 우주에 끝이 있다면 우주 끝에는 뭐가 있을까? 우주의 끝이 없다면 무한하다는 건데, 무한한 우주라는 게 정말로 존재할 수 있는 걸까? 우주가 유한한지 무한한지, 우주가 얼마나 큰 건지, 이런 질문들은 몇천 년 전부터 천문학을 연구하던 모든 사람들의 유서 깊은 질문입니다. 로마 시대 철학자 루크레티우스는 약 2000년 전에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만일 우주에 끝이 있다면 그 우주 끝에 경계가 있어야 하오. 그런데 그 우주 끝에 경계가 있다면 이는 곧 우주 바깥에 다른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뜻이오. 그런데 우주를 이루는 모든 차원들은 아무런 방향성도 없고 그 외부에 무언가가 존재한다는 것도 확인된 바 없으므로 우주는 모든 방향으로 무한히 뻗어 있는 것이오. 즉 우주는 무한한 것이오. 어허, 그렇다면 루크레티우스의 말처럼 우주는 무한한 걸까? 뉴턴의 이론에 의하면 우주가 유한하다거나 무한하다고 주장하는 이론 자체가 커다란 모순을 만들게 됩니다. 우주의 유한함과 무한함을 한번 가정하기 시작하면은 아주 간단한 질문조차도 역설적인 결과를 낳거든요. 우주가 유한하냐 무한하냐에 대한 가장 유명한 역설은 바로 벤틀리의 역설입니다. 1692년 영국의 성직자 리처드 벤틀리는 아이작 뉴턴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 편지에는 뉴턴이 고민하던 문제가 정중하지만 직설적으로 쓰여 있었죠. 만일 중력이라는 것이 잡아당기는 방향으로만 작용한다면 은하를 이루고 있는 모든 별들은 결국 중력의 힘으로 은하 중심에 모일 겁니다. 그러므로 만일 우주가 유한하다면 모든 별들이 한데 뭉쳐지면서 처참한 종말을 맞는 거죠. 어허, 벤틀리는 우주가 무한하다고 주장하는구나. 하지만 벤틀리는 반대의 경우도 지적합니다. 그런데 만일 우주가 무한하다면 사방에서 무한한 중력이 별들을 잡아당기는 힘 또한 무한하므로 이 경우의 모든 별들은 조각조각 찢어지면서 종말을 맞이할 겁니다. 벤틀리의 주장대로라면 뉴턴의 중력 이론을 우리 우주에 그대로 적용했을 때 유한 우주든 무한 우주든 간에 역설적인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이런 벤틀리의 생각은 뉴턴 이론에 대한 정확한 지적이었습니다. 벤틀리의 편지를 읽은 뉴턴, 그는 이 편지를 읽고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아주 눈앞이 깜깜해졌을 겁니다. 뉴턴 그 자신은 이런 우주론을 믿었습니다. 우주는 무한하며 우주는 모든 곳에서 균일하다. 아이작 뉴턴은 무한한 우주 그리고 만유 인력의 법칙 둘 다 맞다고 하면서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우주 공간에 떠 있는 하나의 별이 무한히 많은 별들의 중력 때문에 당겨지고 있다면 오른쪽으로 끌어당기는 힘과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힘은 상쇄된다. 모든 별들이 이런 식으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정적인 우주가 유지된다. 자, 뉴턴은 이렇게 주장하면서 벤틀리의 역설을 피하면서 동시에 우주가 무한하면서 균일하다는 자신의 주장까지 관철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뉴턴은 답을 찾은 것 같은데, 그런데 뉴턴의 이런 주장은 아주 무너지기가 쉬웠습니다. 뉴턴의 주장대로라면은 우주가 정말로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처럼 완벽하게 그 에너지가 균일해야만 이 우주의 균형이 유지가 되거든요. 별들과 별들, 은하와 은하 간의 힘까지 완벽한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이런 아슬아슬한 우주에서는 단 하나의 별이 조금만 요동쳐도 주변의 균형이 연쇄적으로 와해되기 때문에 결국 우주 전체가 하나의 중심을 향해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집니다. 카드로 쌓아올린 집처럼 아주 불안정한 논리 위에 기초한 불안한 이론이죠. 아이작 뉴턴 역시도 자신의 논리가 너무 빈약하다는 걸 스스로 알았는지 편지에다가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태양과 항성들이 무너지지 않는 것은 전지전능한 신의 기적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신께서 다 해결하는 거임. 이런 식으로 뉴턴은 아몰랑 신앙을 강조하면서 답변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우주에는 끝이 없다. 우주는 무한하다. 라는 주장은 또 한 번 공격을 받습니다. 이번엔 독일의 천문학자 올베르스의 공격이었죠. 올베르스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야, 우주에는 끝이 없고 무한하다고? 근데 생각해보면 조금 이상하지 않냐? 우리가 보는 밤하늘은 검게 보이잖아. 그런데 만약에 우주가 무한하게 크고 균일하다고 쳐보면은 하늘 어딜 봐도 그냥 그 방향에는 무한에 가까운 별이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무한에 가까운 빛이 우리 지구로 들어온다는 거잖아. 무한의 빛이라. 그러면 야, 밤하늘은 검정색이 아니라 엄청난 빛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이 바로 올베르스의 역설입니다. 올베르스가 제시한 이 간단하지만 날카로운 역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천문학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했습니다. 17세기 최고의 천문학자 요하네스 케플러 역시도 이 역설에 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케플러는 이렇게 결론 내렸죠. 우주는 유한하다. 우주가 유한한 크기의 껍질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유한한 양의 빛만이 지구에 도달하는 것이다. 자, 이렇게 요하네스 케플러는 우주가 유한하다고 해놓고는 더 이상 밤하늘이 왜 까만지에 대한 고민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역설을 처음으로 풀어낸 건 천문학자가 아닌 19세기 미국의 추리작가 에드거 앨런 포. 밤하늘이 검게 보이는 이유는 별빛이 아직 우리 눈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는 천문학자가 아니었지만 상당히 통찰력 있는 발언을 했습니다. 1901년 스코틀랜드의 물리학자 켈빈 경도 같은 말을 했습니다. 밤하늘을 바라볼 때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별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별의 과거 모습을 보는 것이다. 별에서 방출된 빛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전달되긴 하지만 어쨌거나 속도가 유한하기 때문에 특정 거리를 진행하려면 반드시 시간이 소요된다. 켈빈은 밤하늘이 밝게 빛나려면 우주가 얼마나 큰지까지 계산해냈는데 그의 계산대로라면 이런 우주의 크기는 수백조 광년 이상입니다. 이런 계산의 켈빈경은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우리의 우주는 아직 그 정도로 나이를 먹지 않았기 때문에 밤하늘이 검게 보이는 것이다. 1920년대 아인슈타인을 비롯한 대부분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우주는 무한하고 정적이고 균일한 상태라고 믿었습니다. 올베르스의 역설은 이때도 물리학자들을 괴롭히죠. 아인슈타인 방정식 역시도 이 역설을 피하지 못했는데요. 결과는 뉴턴 때하고 똑같죠. 모든 별들이 서로 간의 중력 때문에 중심부로 모이면서 우리 우주는 종말한다. 아인슈타인은 이 역설을 피하기 위해서 자신의 방정식에다가 우주상수를 넣기로 합니다. 이 우주상수는 인력이 아닌 청력, 즉 반중력입니다. 이 힘은 중력의 힘을 상쇄시키죠. 이 우주상수를 넣음으로써 우주가 한 점으로 모두 모이는 파국적인 종말을 피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아인슈타인은 정적인 우주를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거죠. 자, 그런데 그 당시 물리학자들은 아인슈타인이 만들어낸 우주상수를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왜냐면은 우주는 정적이어야만 한다 라면서 어거지로 우주상수를 넣은 거다 보니까 이 수식 자체가 복잡해지고 아름답지 않게 됐거든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우주상수는 과학자들에게 거의 대접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 시기 우주는 유한하며 지금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인플레이션 우주론이 떠오릅니다. 벨기에 천문학자 조르주 르메르트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연구했는데 그는 아인슈타인하고는 다른 결과를 내놨습니다. 르메르트가 연구한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 우주는 반드시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사실을 르메르트는 6차 솔베이 회의 때 아인슈타인을 만나가지고 자신의 연구 결과를 공유했습니다. 이때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르메르트, 자신의 이론이 계산적으로는 맞지만 물리적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네. 이 이론은 아주 끔찍할 지경일세. 아인슈타인은 르메르트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자, 그도 그럴 것이 타인이 형은 자기 방정식에다가 우주상수까지 넣으면서 정적 우주론을 신봉했는데 갑자기 웬 벨기에 친구가 하나 오더니 자신의 방정식까지 들먹이면서 우주가 팽창하거나 수축해야 된다고 주장하니까 아인슈타인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었겠죠.
우주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학자들의 연구는 계속됐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천문학자들이 상상하던 우주의 규모는 점점 더 커졌죠. 천문학자들은 밤하늘의 나선 성운을 보고서는 이게 우리 은하 소속이냐 아니면 아예 다른 별개의 은하냐를 두고 대논쟁이 열립니다. 이 논쟁은 에드윈 허블의 연구로 끝을 맺습니다. 에드윈 허블은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 소속이 아니라 90만 광년이나 떨어진 외부 은하라는 사실을 밝혀냈거든요. 자, 이런 허블의 발표로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밖에 수많은 은하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 직전까지는 우리 은하만 우리 우주의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외부 은하의 발견으로 우주의 범위가 훨씬 거대해진 거죠. 에드윈 허블은 또 한 가지 중요한 관측 결과를 내놓습니다. 은하랑 은하 사이의 거리를 관측해 보니까 은하랑 은하 간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고 있더라. 그리고 은하랑 은하의 거리가 멀수록 멀어지는 속도는 더 빠르더라. 우주가 끊임없이 팽창하고 있다는 것이 관측으로 확인된 거죠. 인플레이션 우주론, 팽창 우주론이 큰 힘을 얻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팽창 우주론에 따르면 이런 결과도 나옵니다. 팽창하고 있는 우주를 거꾸로 돌려본다면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있는 시점, 즉 우주가 탄생하는 시점이 나오게 됩니다. 빅뱅 우주론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이렇게 에드윈 허블은 우주에는 탄생이 있고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무한하고 정적인 줄 알았던 우주가 전혀 아니었던 거죠.